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보고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정신 차린 30대 여자입니다.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30이 넘어서도 철이 없었는데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5년 만에 시험과 나이로 어렵게 얻은 늦둥이 딸이라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오랜 시간 순수하게 살았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단순하게 살았는데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첫 만남은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자기 남자친구의 절친을 저에게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자꾸 얼굴을 보고 어울리다 보니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솔직히 일부러 나쁘게 보일 이유도 없는 건데 저는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 남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순진했던 여고생 시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하면 죽음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마 남편도 저 같은 여자가 신기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블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남편도 호감이 생겼고 나중엔 우리 둘만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친구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훅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제 나이가 32살, 남편 나이가 36살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었죠. 하지만 남편 집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집에 생활비를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면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빌라 상가 건물 같은 걸 지어 분양 사업을 하고 계셨고 경제적 여유가 꽤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집이며 차며 해주겠다고 저희 아빠는 늘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너무 힘들게 가졌잖아. 그래서 네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손자 손녀는 오랫동안 보고 싶다. 물론 귀한 내 딸 시집간다고 하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좋은 짝 만나 행복하게 살면 아들 하나 생기는 거니 그것도 너무 좋지. 라며 언제고 당신의 딸이 결혼해 가족이 늘어나 더 큰 행복을 바라셨던 친정 아빠셨는데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다녀온 뒤 아무래도 남편 쪽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 꺼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의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긴장했던 남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는데 그 후 저희 엄마는 남편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 네가 데리고 온 남자 인상이 참 좋더라. 무엇보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엄마 눈에도 쏙 들던걸. 그리고 아까 네가 한 얘기 있잖아. 저쪽 집에서는 도와주지 못하실 것 같다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지만 사람은 잘 봐야 한다고. 네 남편 될 사람도 그렇고 시 가족 될 사람들도 잘 봐야 하고. 엄마, 다들 좋아. 엄마도 좀 전에 기광씨 인상 좋다고 했잖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온화하고 다 좋으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원래 사람은 한두 번 봐서는 잘 모르는 거니까 결혼 준비하면서도 잘 봐. 결혼하고 나면 가족인데 괜히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피곤하다. 특히 네가 순진해서 잘 모르는데
남자들 결혼하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엄마는 에휴. 그래서 내가 시집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언제 그렇대. 엄마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지. 이왕이면 아니 우리 딸은 꼭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우리 딸은 원래 누구든 다 좋게만 보잖아. 전에 인사 갔을 때 그쪽 식구들은 어땠어? 다들 좋았어.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나한테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는걸? 에휴, 그래서 또 홀랑 좋아라 했지? 좌우간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사람 좋아하고 해맑을까? 너는 언제 철들래?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려나? 엄마는 또 그 소리. 나 어른이거든? 30대야. 엄마 눈에만 내가 애처럼 보이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해 정말. 엄마, 딸만 믿어. 내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제법 있걸랑요. 기강씨 착한 사람이야. 만나는 내내 나한테 맞춰주고 잘해줬어. 싸운 적도 없다니까. 그래, 알겠어. 엄마가 딸 아니면 누굴 믿겠니? 그러니까 우리 딸 꼭 행복해라. 엄마는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어. 알겠어. 잘 살게. 행복하게 입 찢어지게 웃으면서 살게. 분명 저는 저한테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저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해본 결혼이라는 세상은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 시댁과 갈등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순전히 남편 하나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제 전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바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그야말로 땡전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자식 셋을 낳고 이 고생 저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 남편한테 대략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당사자인 시부모님에게 들으니 그 이야기의 깊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옥이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심에도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허리도 살짝 굽으셨고 손가락 마디도 쫙 피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손을 잡아드렸을 때 왜 그렇게 피부가 거치신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몸에 좋은 거, 피부에 좋은 거, 소재 좋은 옷들을 선물로 준비해드렸고 시부모님은 이런 거 비싸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늘 좋아하셨는데 아마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부모님께 계속 잘해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결혼하고 3년이 넘어 4년차가 되어가니 슬슬 남편에게서 전과 다른 무신경과 무심함이 느껴졌는데 제가 외롭고 서운한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처럼 시험관을 하는데도 임신은 어려웠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처음에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마음처럼 태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부모님께도 죄송해 우울한 마음도 많았는데 그 즈음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회사 일 핑계대면서 늦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특근이다 약속이다 외출도 잦아졌는데 전처럼 저랑 둘이 함께 있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임신도 포기한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저를 피하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했어요. 남편이 저를 피하니 임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한테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바보처럼 마음을 돌려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퇴근 후 맛있는 저녁을 먹자며 오랜만에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왜 그렇게 그 말이 설레든지. 저는 그날 아침 꽃단장까지 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전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면 낭구님이랑 데이트하나? 제 차림을 칭찬해 줬는데 그래서 더 한껏 가슴이 부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서인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들뜬 기분에 취해 있을 무렵 남편이 난데없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사는 신혼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와인에 취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은 소리가 맞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아파트가 30평 후반대 신축 아파트였는데 전에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듯 친정아빠가 저희 결혼할 때 그 집을 제 명의로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애도 없이 둘만 사는데 집이 너무 넓지 않냐며 이 집을 팔아 반절은 시부모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사는 집을 팔자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근데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으니 나만 좋은 데 사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게다가 그 집이 몇 년 전부터 우풍도 심하고 지난 여름에는 누수 터져서 아래층 공사까지 해줬잖아.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따뜻하지도 않은데 난방비만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아이도 있는데 그러다 골병 들면 어떡해? 그래도 꼭 이 집을 팔아서 해드려야 하나? 그렇다고 장인어른한테 돈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대신 우리 아빠 신축 분양하는 집 중에 괜찮은 걸 하나 부탁드려 보자. 지금 사시는 집 팔고 일단 그 돈으로 우리 아빠한테 집을 분양받으면 되잖아. 에이, 장인어른이 아무리 통 크고 좋으신 분이라도 그건 아니지. 엄연히 분양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집을 하나 달라고 하겠다고? 그건 내가 싫어. 사돈인데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하게. 아니, 자기 얘기를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집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명의는 내 거지만 이 집도 아빠가 사준 건데 우리 마음대로 팔 순 없지.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지. 어차피 우리 집은 안 오시잖아. 우리가 팔았다고 말 안 하면 모르실 텐데 그렇게 하자. 우리는 20평대 작은 아파트 가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빌라도 예쁘게 잘 지으니까 그런데 가도 되지. 애도 없으니 학군 같은 거 안 따져도 되잖아. 왜 말을 아까부터 그렇게 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엔 생길 수도 있잖아.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자기야,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애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꼭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수억 든데 차라리 나는 그럴 돈으로 자기랑 재미나게 살고 싶어. 이제 우리 젊지도 않아. 남편은 이젠 애는 필요 없다며 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는데요. 이걸 누가 더 고생이냐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시험관을 하면서 고생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젊지도 않고 이젠 힘들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남편이었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사정은 유감이지만 살고 있는, 그것도 저희 아빠가 잘 살라고 사주신 아파트를 팔아 도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철없이 친정 부모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고, 대신 남편이 우리 사는 집을 팔아 시댁 도와주자고 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듯 말씀을 아끼는 눈치셨어요. 아빠, 요즘 집사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야 인건비며 자재비며 오르지 않은 게 없으니까. 요즘은 또 예전 같지가 않아서 분양도 잘 안 돼. 대출도 잘 안 나와서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아, 그렇구나. 그이가 시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집을 팔아도 집을 새로 사긴 어렵겠네. 대출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아빠도 도와주긴 많이 힘드나? 유정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 곤란하게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사돈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이도 같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딸, 그 문제는 아빠도 좀 어렵네. 아빠도 대출 받아서 집 짓고 상가 짓는 건데 남는 게 없으면 힘들지. 아빠도 그럼 한 채 턱 하고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나는 집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회사 사람들 전부 알아서 집만 잘 사니까. 에휴, 여보, 우리가 딸을 너무 현실을 안 가르쳤네. 너 괜히 네 시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지? 엄마는 나를 뭘로 보고? 나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아니거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뾰족한 수 있을 때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그건 잘했다. 그리고 니네 시댁 자가라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그이 말로는 오래돼서 손볼 때도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많이 춥다나 봐. 난방비로 20만 원 넘게 쓰시는데 따뜻하지 않대. 저런. 그래서 이서방이 걱정이 많은 거구나. 사돈이 그래도 아들은 잘 키우셨네. 유정아, 아빠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아빠가 노력을 좀 해볼게. 괜히 이서방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때 돼서 아빠가 적당한 물건 찾으면 그때 얘기해라. 이왕이면 사돈도 아빠가 분양하는 거 말고 남이 분양하는 거 좋은 가격에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아빠가 믿을 수 있고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되는 좋은 물건 찾아볼게. 정말? 그래주면 너무 좋지.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시부모님도 부담 안 갖고 너무 좋다. 그래도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고 요즘 워낙에 집값도 비싸고 돈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괜히 설레발치면 안 돼. 그럼 너나 나나 곤란해져. 알겠어, 염려 마. 입 꾹 닫고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참 철없는 딸이었어요. 부모 가슴에 부담스럽고 무거운 돌을 얹어준 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입이 근질거리는 것도 겨우 참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룰루랄라 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껏 기분이 다운돼서 저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분 나쁜 거 뻔히 보일 텐데 어떻게 콧노래를 하냐고 저더러 눈치 없다고 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저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한 적이 없던 터라 저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이지 목구멍 끝까지 우리 아빠가 시부모님 집 알아봐 준다고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행여 아빠 말처럼 곤란해질까 겨우 참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꾸만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 후로 남편은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잘 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도 많은 건지 거실에서 자기는 조금만 있다가 자겠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그러다 한 번씩 저에게 말을 걸 때는 그 이야기 소재가 늘 자기 부모님 집 문제였어요.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였지만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장남인데 더 늦기 전에 효도를 하고 싶다고 저를 졸랐고 그때는 제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돈돈거리니까 나중엔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억대 연봉도 아니고 저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지만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은 것이 사실이었고 결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 효도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할 때면 전에는 아니었지만 문득문득 자기가 효도하고 싶은 걸 왜 나를 졸라서 하려고 하는지 그 심보가 고약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희 아빠가 이야기한 건 아직 얘기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때는 아빠가 적당한 집을 찾아줘도 반갑지 않았는데 남편은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낀 건지 그런 저를 보고 너도 며느리이긴 하네. 친정이랑 시댁이랑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시댁이 못 사니까 우스워? 라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지임으로 하던지요. 아니 시부모님이 애당초 부탁한 일도 아닌데 자기 혼자 발을 동동거리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는 남편을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희 친정에 도움받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계속 살고 있는 집을 팔자고 저더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 인간이 나 몰래 무슨 빚이라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하도 보채고 졸라대니 돈이 궁해져라나 싶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제 차가 퍼져버려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업무상 차가 없으면 힘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의 물건도 체크해야 하고 다른 협력업체와 미팅도 빈번해 차는 필수였는데 다행히 남편의 차가 거의 주차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간부들까지만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주차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다나?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으면 회사 근처 어딘가에 월 주차 가능한 곳을 찾아야 했는데 집이 남편 회사에서 지하철로 9정거장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굳이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는 본인이 주말에 개인 볼일 보거나 저랑 어디 데이트하러 갈 때 혹은 시댁에 갈 때만 쓰고 있었는데 그 차 생각이 나서 저는 남편의 차키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둘 다 워낙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이라 힘들지 않게 남편의 차키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상황이 급해 남편에게 문자로 내 차가 퍼져서 자기 차 좀 빌린다고 짧게 문자를 보내고 그 차를 바로 썼어요. 그런데 차 안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했고 안에 디퓨저인지 좋은 냄새도 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 차를 마지막으로 탔던 게 참 오래되었는데 저는 괜히 차 안을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문자를 확인했는지 자기는 자기 차 쓰는 거 반대라며 저더러 렌트를 하든 택시를 타든 하라고
자기 차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저는 이 차에 뭔가 있는 그런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열어보고 차 시트 밑바닥도 살펴보며 출근해야 하는 사실도 잊은 채 차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차 트렁크 바닥에 공간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죠. 전에 드라마에서 바람핀 남자가 거기에 물건을 숨기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거기엔 다른 여자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편한 신발이나 얇은 가디건, 거기에 핸드크림, 립감 같은 여자 물건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에 탁 하고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거기에 무슨 부동산 명함 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 유독 메모가 많이 되어 있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니 인천이었는데 참고로 저희 부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거든요. 시부모님도 김포 쪽에 사셔서 저희 집이랑 가까웠는데 인천에는 제가 알기로 친척도 없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천 쪽 부동산 명함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저는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카페 같은 곳을 가면 도장 찍어주는 포인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떡하니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바람이 맞았어요. 이런 게 바람이 아니면 뭐가 바람이겠어요.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하니 여기에 적기도 민망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그냥 남편의 차는 외도 증거의 총집합이었죠. 그런데도 간도 크게 차 키를 집에 두고 다녔더니 새삼 남편의 허술함이 고맙기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미친 듯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의 문자 답장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똥줄이 탔던 남편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래도 이 인간이 일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올 것 같아 저는 일단 운전을 해서 거래처 공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일이 있기도 했고 회사로 가면 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을 무슨 정신인지 모두 끝내고 저는 유독 메모가 많이 되어 있던 인천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놈의 내연 여행색을 하며 통화를 시도했죠.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손이랑 목소리가 덜덜덜 떨렸어요. 여보세요? 땡땡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까만 제네시스 SUV 타고 남자랑 같이 집 보러 갔던 최선화예요. 아, 기억나요. 아유, 왜 이제 연락해요. 그 물건 다른 임자 생겨서 날렸어요. 그날 생각 좀 하고 다시 온다고 하더니 그게 일이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그 물건 이젠 없는 건가요? 원래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법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지. 근데 아가씨가 운이 좋긴 하나 보네. 마침 어제 비슷한 물건이 들어왔거든. 어때요? 그 집 보고 바로 계약할래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그리고 그때 보니까 둘이 엄청 잘 어울리던데. 남자가 집 해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그 남자도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도 떠들어대는 오지랖 넓은 부동산 사장님 덕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졌는데 사람이 이렇게도 뒤통수를 맞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부모님 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다는 남편의 말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여자한테 집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퇴근 후 저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긴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혼자 밤에 불쑥 찾아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제 차 남편이 이 집 팔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팔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지 않았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그 사돈이 사준 아파트를 왜 파냐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걔는 왜 너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다니? 우리는 여기서 살면 돼. 그이가 집이 너무 낡아서 두 분이 고생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빠한테 괜찮은 집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저는 두 분 다 아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부동산도 여러 곳 다니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부동산까지 다녔다고? 네, 여기 보세요. 아, 그리고 부동산 명함이랑 다른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시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게 뭔데?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내연녀 물건을 한아름 꺼내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이게 다 뭔가 하고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자 물건을 보자마자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거 네 거가 아니라는 거지? 라고 단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니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물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셨고 당신의 아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저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으로 돌리셨어요. 엄마, 왜요? 너 혹시 우리 이사시켜주려고 네 처한테 집 팔자고 했냐?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뭐 집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랬지. 그래서 부동산 다니고 그랬어? 네 장인이 사준 아파트 팔아서 집 사려고? 그건 무슨 소리야. 부동산이라니.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그 집을 순순하게 팔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걸 아는 놈이 왜 딴 년이랑 부동산을 다녀? 그년 집 해준다고 인천까지 가서 집 알아봤잖아. 너나 지금 당장 순순하게 풀어?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집사람 거기 있어? 집사람이 내 차에서 뭐 찾았대? 아, 이놈의 화상. 네 집사람 지금 없다. 네 차에서 여자 물건이랑 부동산 명함이랑 잔뜩 가지고 여길 왔는데 너 빨리 풀어? 너 바람 피우니? 그래서 엄마 아빠 핑계대고 네 마누라 앞으로 되어있는 집 팔아서 그년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어? 너 바른 대로 말해. 엄마 성질 알지? 엄마 진정해. 그냥 만나는 거야.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밖에서 애라도 만들어 보려고? 아니,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러다 다른 여자랑 애가 생기면 그때 이혼해도 되고. 네가 미쳤구나. 아니,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를 좋아했어? 그래도 내 새끼는 갖고 싶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다 까발려져서 말하는 건데 엄마 아빠도 좀 협조 좀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 일단 이사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해. 지금 그 집 집사람 명이라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거든. 그니까 그 집 팔아서 반 엄마 아빠가 받아서 나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일단 새 살림 차렸다가 여차하면 이혼하고 그때 재산 분할 또 하면 이거랑 그거랑 합쳐서 내가 진짜로 이사시켜 줄게. 그럼 엄마 아빠는 새집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는 거야. 어때? 너무 좋은 계획이지 않아?
저는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잘도 짓거리는 남편의 신난 목소리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뺏어서 꺼버리려고 하셨고, 그걸 시어머니가 막으며 알겠으니 이것들 당장 가져가라며 집으로 부르셨는데, 남편이 차가 없어서 못 간다고 징징거렸어요.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그리고 너랑 살림 차리겠다는 그 여자도 데리고 와라. 어떻게 생긴 여잔지 확인 좀 하자. 최선화? 아이씨, 도대체 뭘 엄마나 갖다 보여준 거야. 거기에 우리 선화 이름도 적혀 있었어? 우리 선화 좋아하네. 그래, 커피를 얼마나 처마셨는지 도장 2개만 더 찍으면 무료로 한 잔이란다. 너 당장 튀어와.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그 뒤에 말을 한참이나 못하셨는데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가, 울지 마라. 네가 우니까 내가 더 미안해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아들을 참 잘못 키웠네. 내가 비겁하게 원래 그런 애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을란다. 선택은 네가 해. 그냥 못난 놈 버리던지 아니면 내가 두들겨 패서 새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 데리고 살 건지. 나는 강요하지 않으마. 아니 여보,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딨나? 얘야, 내가 대신 이렇게 사과하마. 우리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남자한테 바람은 그냥 바람이야. 결국엔 조강지처한테 돌아가기 마련이라니까. 시끄러워. 당신도 쟤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거야. 아까 못 들었어? 나는 내 아들인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이걸 만약에 사돈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야.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이 기강이한테 전화만 안 걸었어도 될 일이었잖아. 확인을 해야지. 아니,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확인할 것도 없었지. 좌우간 미안하다. 저기 사실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차에 블랙박스에 목소리랑 내부 영상이 있는데 저 그 여자 얼굴 다 봤어요. 더한 것도 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온 것도 어머니 아버님까지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 같이 짜고 치는 거였나? 그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리고 여기로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었겠어. 미안하다.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 나는 네 선택 존중한다. 여보, 당신도 존중해.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봐. 당신이 잘 살라고 사준 아파트 팔아. 딴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하는 사위 받아줄 수 있어? 없지. 그래, 쳐 죽일 놈이지. 미안하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그나마 괜찮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아들 대신 사과해주는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무슨 자기 둘째 부인 인사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지 신나서 지 애인이랑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던지셨죠. 그 바람에 중문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그 난리통에 남편과 그 내연녀는 저를 봤는지 놀라서 주랭랑을 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민첩하게 움직이시던지 그 두 연놈을 잡아서 끌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왜 이러냐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쳐냈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모습에 시아버님까지 나서 남편에게 주먹을 날리셨죠. 그리고 그 내연녀는 제 차지였어요. 왜 그렇게 TV에 여자들이 머리채를 잡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저 역시 먼저 손이 나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여자도 질세라 제 머리채를 잡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와이프였고 여긴 시댁이었으니 홈그라운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남편놈에게 이혼할 거니 집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통보했어요. 설마 이렇게 다 까발려졌는데 계속 나랑 살 생각인 건 아니지?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아까 인천 땡땡 부동산인가? 거기에 전화해봤는데 둘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먼저 봤던 집은 나갔고 다른 물건이 있대. 놓치지 말고 그거라도 잡아. 아참, 돈이 없어서 못하나? 설마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아파트 팔아서 그거 사려고 했니? 아주 뻔뻔하다. 어떻게 장인 돈으로 새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그것도 네 부모 팔아서.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치사하게 여길 왜 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지. 왜? 너도 내 가족 건드렸잖아. 우리 아빠가 사준 아파트 팔자고 할 땐 그 생각 못 해봤어? 아니, 사줬으면 끝인 거지. 막말로 우리한테 사줬으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야. 안 닥쳐? 아, 내가 저걸 아들이라고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리고 그쪽은 얘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제정신이야?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도 모자라지.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왜 선악까지 여기에 휘말리게 해? 아주 찐사랑 나셨네. 너는 네 마누라 속 뒤집어 놓고 지금 전형 걱정이 되니? 넌 이혼당해도 싸.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아마도 오늘이 두 분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철없는 며느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여기 두고 갈게요. 그리고 곧 이혼 서류랑 아드님 물건은 챙겨서 보낼 테니. 아니다. 저 식기 물건은 그냥 갖다 버려. 그냥 이혼 서류만 보내라. 내가 저놈의 손가락 분질러서라도 도장 찍어 보낼 테니.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녀한테 상간년 소송도 하고. 엄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아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애미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요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부터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여 가. 뭐 좋은 얼굴이라고 계속 보고 있니?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남편 면상에 그놈 차키를 던졌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쓰러져 울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울었을까? 속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그 인간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소름이 끼쳤는데 저는 이혼 절차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이혼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합의 이혼을 할지 소송을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라 그냥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혼인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기괴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전부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법 자체가 합의가 아닌 이상 과도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법망에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남편이 지발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 내연녀랑 정리했다고 자기 용서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시원하게 뺨 따고 날려줬습니다. 제가 손이 제법 맵거든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그 소리 또한 찰지게 났는데 제 손이 다 아플 정도였으니 그 인간 뺨은 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가 저랑 헤어지면 좋을 것이 없어 그런지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면서 자기 부모님 집 바꿔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다고. 자기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까진 한 게 아니라는 등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자기를 꼬셔서 지가 넘어간 거라며 찌질함의 끝판을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 노력했더니 현타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고 제가 이를 악물었는데 그때 제가 세상을 많이 배웠네요. 아무리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무슨 발악을 그렇게 하는지 나중엔 저를 사랑해 헤어질 수 없다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차마 보여드리지 못한 낯뜨거운 영상을 판사님께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더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포기했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는데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느라 돈이 하나도 없었는지 신용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해줬어요. 어찌나 그 돈을 받고 기분이 좋던지 그 인간이 그 돈 갚느라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은 불이 났던 제 속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상간녀 소송에서 저는 또 1,000만 원 위자료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 돈을 누가 해줬는지 관심도 없고 저는 그렇게 그 년놈에게 3,000만 원 받고 깨끗하게 헤어졌어요. 시어머님이 남편 물건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혼수로 해온 물건이니 그 물건을 돌려드리고 싶었고 원하시면 그건 돈으로 환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됐다며 네 용돈 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시고는 당신 벌은 못난 아들을 거둬 다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 하셨는데 시어머님 때문에 그런가 남편에 대한 미움도 거기까지였어요. 아니, 남편이 그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저런 멋진 시어머니와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이혼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도 전 남편보단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남편이 못난 것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 자책하던 시어머니가 이젠 저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이혼 소송이 끝나고 비로소 제 이혼에 대해 알게 된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직까지도 깊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사는 모습으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저는 심신이 모두 안정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 소중한 행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혼한 후에야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욱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상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아울러 현재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채널에 글을 올리려고 하니 참 떨리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재밌게 즐겨보던 이 채널에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연 살롱에 올라온 수많은 사연을 보면서 진작에 깨달았던 건 시집살이도 참 운 나쁘게 인간 말종 같은 시댁을 만나면 연령이고 형편이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겪는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남들 보기엔 결혼한 지 4년도 채 못 넘긴 데다 기혼자 중에서는 나이도 아직 어린 축에 속한 제가 시댁한테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말 환장할 일을 겪었답니다. 보통 결혼을 한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꿈같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면 아이 생각이 간절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남편과 둘이 놀러 다니는 것도 참 재미있었지만 어느샌가 주변에서 아기 소식을 들려주고 아기 사진이 하나둘 올라오는 걸 보기 시작하니 조금 부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제 남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라 그런지 둘이 노는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평생 둘이서만 살아도 재미있겠다고 서로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도 그랬어요. 특히 저희 부부는 동호회에서 만나서 겹지인이 많았는데 함께 겹지인의 아기를 보고 온 날은 늘 같은 생각을 했죠. 여보, 선이네 아들 너무 귀엽지 않아? 선이가 애 낳았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장아장 가는 것 좀 봐. 뒤통수도 동글동글하고 다리도 동통하니 귀여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눈은 어찌나 똘망똘망한지 난 남자라 그런가? 아들한테는 별로 흥미 없었거든. 그런데도 너무 귀엽더라. 아들도 저렇게 예쁜데 딸은 얼마나 더 예쁠까? 당신은 딸이 갖고 싶어? 난 낳으면 무조건 딸. 우리가 만약에 애를 낳잖아? 근데 첫째가 아들이면 무조건 둘째도 낳아야 돼. 딸이 나올 때까지. 아, 내 생각은 안 해. 하긴, 근데 나도 낳으면 셋까지 낳고 싶어. 우리 집이 3남매잖아. 언니랑 오빠랑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서 나도 애가 생긴다면 형제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거 좋지. 내가 외동이라서 서러움을 알잖아. 형제 없는 거.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쓸쓸해. 뭐가 됐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선이네 아들은 선이랑 꼭 닮았던데. 그러게. 근데 보통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는다더라. 나도 궁금하다. 우리 닮은 우리 애들은 어떨지. 신혼 때는 휴가 때 같이 뭘 할지, 어떤 곳에 여행 가서 어떤 걸 볼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대화 주제는 온통 이세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아기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변에서 아기를 많이들 낳고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그 사랑스러움에 자꾸 저희 아기가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결혼 후 1년을 넘기자 조금씩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야, 나 같이 운동하는 모임 동생들은 벌써 손주를 얻었다더라. 사진이랑 영상 맨날 자랑하는데 귀엽긴 귀엽더라고.
너희는 언제쯤 낳을 생각이냐? 어머님, 저희도 천천히 계획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아이가 갖고 싶다고 곧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계획을 하면 어떡해?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마냥 자기가 젊기만 한 줄 알고 아이를 너도 나도 늦게 가지니까 몰라서 그렇지. 30살 넘어가는 순간부터 노산인 건 몰라? 어차피 낳을 거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나아. 그럼요,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랑 처음 얘기 나눴을 때 2년 정도는 둘이서 신혼생활 즐겼으면 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2년 있다가 바로 아이 계획 세워보면 어떨까 하고 있어요. 여자는 30살이 지나면 몸이 하루하루 다른데 그때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니?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느긋해? 자칫 시기 놓쳐서 시험관이니 뭐니 하면 더 복잡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말 들으라니까. 저희도 애기 생각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1년 생각보다 금방 가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시부모님의 투정 어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남편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신혼을 줄여가며 급하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남은 1년도 잘 보냈어요. 사실 아이가 눈에 아른거리긴 했어도 막상 신혼이 끝나갈 때쯤엔 아쉬워서 생각이 변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약속한 인연이 다가오니 아이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는 계획적으로 첫 번째 임신 시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야 다들 자연 임신을 원하잖아요. 신랑이나 저나 아이를 갖기에 그렇게 많이 늦은 나이도 아니어서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도를 했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아기 소식이 없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러다 1년 채우는 거 아닌가 싶어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시댁에서도 불임센터를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난리 부르스를 추셨어요. 여보, 어때? 결과 나왔어? 또 한 줄이야. 아, 그래? 괜찮아. 또 시도해보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이러다 3남매는커녕 한 명도 힘든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니야. 40에도 낳을 사람들은 낳는데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아기가 안 찾아오는 걸 수도 있잖아. 알겠어. 계속 안 생기니까 자신이 좀 없네. 너무 걱정되면 우리도 난임센터 가볼까? 가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그럼 주사 같은 거 맞지 않아? 배란 촉진 같은 거. 그런 건 맞기 싫은데. 왜? 어머니가 가보라셔? 꼭 그런 건 아닌데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냥 가기 싫어서 미루고 있었던 것도 맞아. 1~2달만 더 있다 가보자. 무슨 자존심인 건지 이상하게 난임센터는 가기가 싫은 기분이더라고요. 괜한 고집인 건 알지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민기적거리다가 임신이 잘 되는 나이를 놓쳐서 난임센터에 가게 된 기분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도 반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병원을 알아보고 있을 때쯤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 홧김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난히 컨디션이 별로라서 해봤던 건데 세상에 그토록 기다리던 2줄이 뜬 거예요. 그땐 하필 집에 혼자 있어서 어디 기쁜 티도 못 내고 입을 틀어막고 혼자 방방 뛰었죠.
여보, 바빠?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나? 오늘 팀 회식이라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래? 아니야. 그럼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말해줄게. 뭐야, 좋은 일인가 보네. 목소리가 완전 들떴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뭔데? 말해봐. 아, 이런 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이, 참. 시간 끌지 말고. 알겠어. 여보, 나 임신했어. 뭐라고? 정말이야? 두 줄 떴어? 응. 당신 보여주려고 사진도 찍었어. 곧 보내줄게. 뭐? 됐어. 집에 가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나 너무 좋아. 어떡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기분 좋다. 우리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됐어. 그러니까, 당장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좀 빠지기 어려운 회식이라서 1차만 간단히 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 이따 봐. 에이, 천천히 와. 어떻게 천천히 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남편은 정말로 1차만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를 꽉 끌어 안아주더라고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흥분이 돼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잠도 늦게 잤던 것 같아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 판정을 받고 오자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리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우리 딸이 임신이라니 너무 축하해. 엄만 정말 이제 여한이 없다.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우, 엄마,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 이제 막 임신한 거 알게 됐는데 먹고 싶은 건 무슨.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몸만 좀 조심할게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얘야, 드디어 우리가 손주를 보는 게냐? 아유, 이거 얼른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안 되겠다. 몸 간수 잘해, 애 안 떨어지게. 낳자마자 바로 또 둘째 준비하고. 원래 애 한 번 들어섰을 때 안 쉬고 나아야 쭉 임신이 된다. 아유, 첫째는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아기 성별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려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정신적으로 시댁에 쪼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친정 엄마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태도에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기는 셋까지 생각 중이었는데 저를 무슨 손주 낳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해서 속상한 마음은 뒤로 했죠. 제 친언니와 친오빠도 임신 선물로 이것저것 보내주고 남편도 퇴근길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와서 작은 축하 파티를 하면서 기분은 금방 풀렸거든요.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첫 임신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사실 하나를 간과했죠.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은 초기에 바로 주변에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점이었어요. 임신을 했다고 다니던 직장을 바로 때려칠 수는 없으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때였어요. 한참 바쁜 시기라 회의가 퇴근 시간쯤 급하게 잡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아랫배가 미친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려고 했는데 배가 쥐어짜듯 아파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속옷에 피가 비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생리가 끊긴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피가 비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제 눈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꿀렁하면서 무언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기 안에 핏물이 번져 있는 걸 본 순간 눈앞은 새까매지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저는 반쯤 울먹거리면서 퇴근을 했고 그 길로 남편을 불러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유산되었네요. 네? 정말이에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자궁도 깨끗하고 자연 배출 유산이라 따로 소파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랑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암담하네요.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괜히 원망스럽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간호사님은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냥 그땐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한 것 같아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멍하니 집으로 돌아가니 집 곳곳엔 임신 선물로 받았던 것들이 보여서 기운이 빠지고 우울했어요. 수수야, 엄마가 미안해. 뱃속의 아이에겐 남편과 제 이름에서 겹치는 글자를 따와 만든 수수라는 태명도 있었어요. 이름마저 붙여주었던 아기가 이젠 뱃속에 없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죠. 뭐가 문제였을까?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야근이 많았을까? 난 그 야근을 꼭 했었어야만 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고민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끝없이 자책했어요. 그땐 제 자신이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딜 것만 같았거든요. 양가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수진아, 애는 잘 크고 있어? 왜 요즘은 얘기를 안 해? 헐, 야, 너 못 들었어? 어? 왜? 설마. 야야, 다른 얘기하자. 그래서 어제 너 누구 만났다고?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질문들을 했고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배려해 준답시고 눈치를 보는 게 되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점점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가도 나사가 빠진 건지 예전만큼 싹싹하게 굴지 못해서 어머님의 못마땅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남편은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한동안 시댁의 사소한 경조사는 혼자 참석했어요. 그렇게 그 해 동안은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임신 초기 유산은 생각보다 흔하다던데 제게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모양인지 도저히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해쯤 되어서야 서서히 마음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고 남편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보, 초기 유산은 정말 흔한 거래.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언제까지고 우울에 빠져 이러고만 있을 순 없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동안에도 임신할 수 있는 아까운 나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산하고 나면 애가 빨리 들어선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포기하고 있으면 애가 생긴다는 말이 맞는 건지 이번엔 2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첫 번째 유산이 아픔이 너무 컸던 탓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땐 이상하게 임신을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방어기제가 생겨서 저도 모르게 이 아이도 언제든 유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기가 알아챈 건지 이번에 가진 아기는 1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난 경험을 빌어 이번엔 임신을 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아서 이번엔 상처도 덜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유산을 겪고 나서는 더 조용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도
이번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에 시댁 행사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죠. 시댁에서는 제가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는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가 1년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게 불만이었는지 전보다 태도가 좀 많이 냉랭해졌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제라도 시댁을 잘 챙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댁에 갈 때마다 좋은 선물도 챙겨가고 작은 경조사 외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시부모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며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태도는 바뀔 기미가 안 보였어요. 유산 전에는 애를 언제 갖냐는 주제로만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잔소리가 늘어났죠. 며느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밑반찬도 하나같이 맵고 짜고 니네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러면 나중에 위궤양 생기고 위암 생겨. 3대 독자인 우리 아들 위암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니? 많이 짜세요. 이 사람도 간이 짭조름한 걸 먹어서 일부러 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는 좀 짜게 됐나 봐요. 다음에는 좀 슴슴하게 해드릴게요. 입맛을 이렇게 못 맞출 거면 매번 집에만 부를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좀 하자고 해라. 어? 맛있는 집은 둘이서만 다니니? 옆에 순자 언니네 며느리는 무슨 날만 되면 호텔 뷔페 예약해준다더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집밥을 좋아하신다고 남편한테 들어서요. 밖에서 외식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해드렸어요. 다음엔 저희도 맛있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제가 뭘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드려도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불만이라고 하시니 나중엔 점점 지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말이야. 나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대? 요즘 따라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신 것 같지 않아? 나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냥 좀 적당히 맞춰드려. 원래 시부모 비위 맞추기 쉽나? 시어머니 눈엔 며느리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지. 하루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도 할 겸 물었는데 저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이 날아왔어요. 본인은 저희 친정에 세상 편하게 있다 오면서 태평하게 저런 소리나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니까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내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렸지 못해드린 거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잘해드린다고 한들 그게 우리 부모님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왜 그래? 당신이 잘해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 아유 우리 며느리 우리한테 너무 잘하네 이래야 돼?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집 갈 때마다 아주 백년 손님 대접은 다 받고 편안하게 쉬다가 오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는 소리야.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뭐 당신이 100% 마음에 들어서 아무런 잔소리도 안 하시는 거겠어? 딸 남편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시겠지. 그건 부모님들 성향이 다른 건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우울하다느니 몸이 안 좋다더니 핑계만 대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난 적어도 당신처럼 당신 집에 출석을 안 한 적은 없어. 남편의 말 중에 틀린 점은 없었어요. 저에게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적건 간에 남들이 보기엔 제 아픔은 핑계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 가게 안에는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도 자주 가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과도 멀어져 이제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걸 남편조차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절 지켜봐주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유산 후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에 대해 일일이 말한 적은 없지만 지나가듯 툭툭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할 때마다 남편은 적당한 핑계를 대주었고, 결혼도 했는데 아내 없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면이 살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저만의 슬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난 1년 보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래? 내가 1년 동안 그랬던 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당신과 시부모님께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에 안 찬다면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젠 제법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었던 날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자 그때의 감정들이 몰려오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그때 일 가지고 힘들다 할 건데 이제 그만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냐. 나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어서 이제 마음 잡고 살고 있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훌 털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정 힘들면 병원을 가보든지. 첫 유산 때만 해도 이렇게 차갑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가 냉랭해진 걸 보니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과는 한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을 빼놓고 생각하니 남편이 제가 아파하는 동안 마냥 괜찮지는 않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늘 제게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남편이었기에 더 지쳤을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개운하게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런 문제를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3번째 임신이라는 축복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2번째 임신 때와는 달리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았고 당시 하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임신까지 되자 온 세상이 제게 축복을 내려준 것만 같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랑도 그럭저럭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라 남편 역시 기뻐해줬어요. 거봐,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되잖아. 근데 혹시 모르지 뭐. 또 이렇게 설레발치다가 상처받기 싫어. 그래, 당신 마음 알지. 너무 잘 알아. 우리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 아기가 진짜 우리랑 운명이라면 건강하게 자라나 주겠지. 아무래도 2번의 유산 끝에 생긴 아이라 그런지 기쁘긴 해도 마냥 기뻐만 하기엔 조심스러운 데가 있었어요. 아이가 언제 날 떠나더라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말자.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큰 기대를 갖지 않아서 아기가 부담이 덜했는지 생각보다 아이는 쑥쑥 잘 자라났어요. 임신 초기를 넘어 중기로 무사히 넘어오자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기쁘기보다 얼떨떨하더라고요. 안정기에 접어들어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변에 알려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때서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나서는 다니던 직장도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제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형태를 프리랜서로 바꿔서 재택으로 틈틈이 일을 받아 했죠. 한참 일이 잘 될 때 그만둔 거라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건 제 아가였어요. 이렇게 어렵게 찾아와준 아기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시댁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게 서운하다고 했던 남편을 위해 시댁에 가는 건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마음이 예전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면 되어서 시댁을 오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도 움직일만 할 때까진 꼬박꼬박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챙겨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었죠. 배가 눈에 띄게 부르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몸도 너무 무겁고 아예 외출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부른 배를 짊어지고 어딘가를 나간다는 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컨디션도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외출을 아예 삼가하고 있었죠. 막달의 원인 모를 사산을 겪는 산모들도 적지 않았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배부른 거 궁금하다고 한번 오래. 여보, 나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싶어. 알잖아. 괜히 돌아다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 그땐 진짜 못 살아. 그동안 꼬박꼬박 갔으니까 출산할 때까지는 좀 봐주라.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잘 전해줘.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차 시트 젖혀줄 테니까 당신은 누워만 있어. 한숨 눈 붙이고 나면 도착하니까 찾아뵙자. 그냥 뭐라 둘러댈 말도 없어 이젠. 아니, 내가 불안하고 싫다니까. 요즘 배 나오고 나서는 뭘 해도 몸이 피곤하고 아파.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별로 뵙고 싶지 않아.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안전기로 접어든지 노래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해해? 막달에 운 나쁘게 아이 잃는 산모가 있대. 나 이렇게 뱃속에서 힘들게 키운 아기 단 한순간의 실수로 잊고 싶지 않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 마음 우울하고 힘들다고 시댁 피한 게 1년이야. 그때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껏 슬퍼하게 내버려 뒀지만 언제까지 당신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사람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그전이야 당신 사정 잘 아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뭐라 안 했지만 지금은 이해 못 하실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어른들이 만삭인 임산부한테 오라가라 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당신도 참 너무한다. 그럼 당신이 오가는 거 아니면 괜찮은 거야? 부모님한테 오라고 하는 건 괜찮아? 아니, 그렇게 오고 싶으시대? 그래, 그럼 오시라 해. 대신 난 방에 누워서 쉬고 있을 테니까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건 당신이 전적으로 맡아. 배부른 게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난 그것만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갈 거야. 분명히 말했다. 그래, 알겠어. 그래도 설마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은 부른다고 정말로 왔더군요. 아기를 생각해서 불쾌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 언짢았어요. 세상에, 배 많이 나왔네? 좀 있으면 손잡을 수 있겠어. 태동은 잘 느껴지나? 어머님이 제 배를 보시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박스티 속으로 손을 쑥 넣어 배를 만지셨어요.
손이 너무 차고 갑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쳐냈어요. 어머나 어머니, 손이 너무 차서 놀랐어요. 민망함에 손 온도 핑계를 대긴 했지만 원래 시부모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며느리 배를 함부로 만지나요? 너무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서 순간 시부모님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만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 불쾌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눈을 붙였어요. 이때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서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시댁 식구들은 어느새 가고 없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가셨어? 당신이 방에 박혀서 잠만 자니까 뭐하러 오래 계셔? 진작 가셨지. 뭐야? 화났어? 아니야, 됐어. 오늘이야 엄마 아빠가 당신 궁금하다고 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마. 당연히 안 그러지. 나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랬어. 알잖아.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부터 방에 들어가 쉴 거라고 선포했었고 알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부른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도 더 싸우고 싶진 않아서 속에 천불이 나는 걸 꾹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출산을 3주 정도 앞둔 날이 다가왔어요. 이때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못하면 조산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했죠. 여보, 내일 엄마 생신인 건 알지? 어머 맞다. 세상에, 내 정신 좀 봐. 완전히 잊고 있었어.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무리 임신 때문에 정신이 없어도 너무 서운하다, 당신. 전에 그렇게 배려해줬으면 이제는 좀 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보, 내가 요즘 컨디션이 나빠서 어머님 생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깜빡깜빡해. 내가 출산하고 나면 더 잘할게.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도 배 나오기 전까진 시댁 꼬박꼬박 갔잖아. 그래,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생신만큼은 꼭 참석해야 돼. 준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 근데 요즘 진짜 걱정이 되는데. 혹시 우리 동네 쪽에서 식당 하나 예약해서 거기서 식사 대접해도 괜찮을까? 엄마가 당신이 한 밥이 먹고 싶다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 밥을 어떻게 한다고? 내 밥도 겨우겨우 챙겨 먹고 있는데. 뭐 거창한 거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마트에서 LA 갈비 사올 테니까 그거 좀 굽고 국도 하나 대충 끓이고 나머지 밑반찬은 내가 반찬 가게 가서 사올게.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됐어, 난 못해. 앞에서 식사하고 들어올 거면 얘기하지 마. 나 진짜 못해. 여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옆에서 당신은 하는 척만 해.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아니, 당신은 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막달인데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 출산 예정일이 3주 뒤야. 안정을 취해도 모자란다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한다고 이래. 진짜 당신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임신한 게 벼슬도 아니고. 몰라. 난 이미 부모님 불렀으니까 오늘만 어떻게 잘 넘겨봐. 내가 재료는 다 사다 놓을 테니까. 뭐? 이미 불렀어? 난 못한다고 했잖아. 집으로 찾아오시면 난 저번처럼 밖에 못해. 난 오시라 한 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알겠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제가 1년 동안 시부모님께 며느리 노릇 못한 걸 남편이 그렇게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다 이해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시기가 죄송해서 시댁에 노력했던 것도 전혀 몰라주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울었어요. 가뜩이나 임신하고 나니 감정이 요동치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누군가는 임신하고 나서 주변에서 신경 못 써줘서 안달이던데 저는 신경은커녕 만삭인데 기어이 생신 밥상을 얻어먹겠다고 집까지 찾아온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울린 초인종 소리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제가 수척해진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시부모님은 제 마음도 모르고 화난 얼굴을 했어요. 아유, 고생이 많지. 좀 있으면 출산이라며? 이게 출산 전에 보는 마지막 얼굴이겠네? 다음엔 손주랑 같이 보는 건가? 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이렇게 만삭인데도 내 생일 밥상을 차려준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며느리 참 예뻐. 아, 어머니, 죄송한데 그건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 저 요새 정말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상 차려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싸우고 체력 소모가 심하기도 했고 밥을 얻어먹으러 온 염치 없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서 힘이 들더군요. 방에 들어가 다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쏘아붙였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 당신이야말로 나 잘못되면 당신이 후회하지. 이 아기 우리 아기 아냐? 왜 나만 이렇게 안달복달 못해? 그놈의 아기. 아기 핀딩은 언제까지 될 건데? 나중에 낳고 나면 또 애 핑계를 할 도리 안 할 거면서 내가 뭐 어려움 부탁했어? 재료 다 사다 놓고 만들어진 음식들 좀 굽고 끓이는 척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당신이 만삭 임산부가 안 되어봐서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야. 솔직히 이 시기에 나한테 밥 얻어먹고 싶어서 온 시부모님이 난 더 이해 안 돼.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차려드리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남편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다시 침대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니 남편이 음식을 차리는지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스멀스멀 퍼지더라고요. LA 양념갈비 냄새에 아이도 반응을 하는지 배를 발로 마구마구 차더군요. 이 와중에도 아기는 저게 맛있어 보이나 싶어서 그나마 애 때문에 웃음이 났어요. 조금 있으니 밖에서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밥 먹을 때는 따로 챙겨주거나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밖에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밥만 쏙 얻어먹고 들어오기도 민망해서 그냥 방에 있었죠. 허기짐이 느껴지니 또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임신할 때 서럽게 하면 평생 기억난다는데 오늘 일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았죠. 이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라 다시 잠을 청했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배고픔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잠가놨던 잠금담치가 달칵거리면서 풀리더니 문이 확 열어져 쳐졌어요. 예, 넌 또 자니? 어머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정말? 내가 웬만하면 임산부라고 봐주려고 했다만 곱씹을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너처럼 이렇게 유난을 떨어. 우리 때는 일하다 애 낳는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겨우 밥상 좀 차리는 걸로 이렇게 상전 행세를 해? 갑작스럽게 방문을 열어젖힌 어머니 때문에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제가 상전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밥을 얻어 먹어야겠다는 어머님이 상전 행세를 하시는 거죠. 어머님은 만삭 임산부한테도 그렇게 밥을 얻어 드셔야겠어요?
언제는 집에서 한 밥 싫다면서요. 제가 입만 못 맞춘다면서요. 꼬박꼬박 식사 차려드릴 땐 그렇게 불만이시더니 이제 와서 밥을 얻어먹고 싶으세요? 뭐야? 그렇잖아요. 게다가 무례하게 짝이 없게 차가운 손을 제 맨살 배에 갖다 대질 않나. 어머니 아니었으면 손이 먼저 나갔을 텐데 간신히 참았네요. 어디 가서 남한테도 그런 선 넘는 행동 하시는 거 아니죠? 야, 너 이런 나쁜 년이? 나쁜 건 어머님이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제 반응 보셨으면 출산할 때까지 볼 생각을 말아야지.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눈치도 염치도 없으세요? 어머님은 혹시 임신하셨을 때 어땠는지 다 까먹으신 거예요? 하도 옛날 일이라? 야, 너 당장 일어나. 어디 어른이랑 이야기하는데 경우 없이 누워서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해? 몸 안 좋아서 누워있겠다는 사람 방문 따고 들어온 건 어머니세요. 이 꼴이 보기 싫었음 방문도 따지 말아야죠.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님. 너 애 낳으면 보자. 내가 한 번이라도 봐주나. 네가 한 짓 다 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네가 이러는데 네 자식은 너한테 효도할 것 같아? 저도 제 자식한테 남의 집 부모 효도하라고 할 생각 없는데요. 효도는 아드님한테 직접 받으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받을 생각 마시고요. 아들한테 밥 얻어먹었으면 됐지. 꼭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 하나요? 구질구질하게 뭐 그런 걸 따지세요? 야! 당신 참 너무하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엄마가 속상해서 당신한테 뭐라 하는 건데? 너희 어머니 데리고 나가. 닭골도 보기 싫으니까. 뭐? 나가라고. 니네 엄마 편 들 거면 엄마랑 살지. 나랑 왜 결혼했어? 그렇게 효도하고 싶고 네 부모님이 이해가 잘 되면 부모님이랑 살아. 나가라고. 남편이 편을 드는 모습까지 보자 눈이 뒤집혀버렸어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순간 갑자기 배가 확 아프더라고요. 속옷이 젖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상태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남편도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예정보다 빨리 태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입원해서 제왕절개가 가능한 의사 선생님을 배정받았어요. 아직 3주나 남았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게 닥친 상황들이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모든 건 눈 깜빡할 새 지나갔고 마취가 풀리고 몰려오는 통증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를 보자 그제서야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를 조산할 위험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지막까지 절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올라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뱃속에 더 있어도 되는데 아이도 화가 나서 뛰쳐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아이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막상 아이를 보니 눈물까지 흘려가며 좋아했는데 저는 감격스럽긴커녕 아이를 저딴 인간과 키울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웃기지 마.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 편을 안 드는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금쪽같이 귀한 아이 못 맡겨.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우린 찢어져.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별을 통보당한 남편의 얼굴은 얼떨떨해 보였어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연락도 다 씹었어요. 매일같이 아기를 궁금해하며
저를 원망하는 시부모님의 문자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군요. 하지만 전 본인들 때문에 빨리 나와서 더 고생한 아기를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버텨서 지금은 소송 중에 있어요. 변호사 측에서는 남편의 유책 배우자라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높다고 말해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애 낳기 전에 이혼하는 게 베스트라곤 하지만 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날 일을 통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남편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 저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